전쟁 끝나고 나선 러시아 자동차 시장 어떤 판도 변화를 예상하세요?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중국이 삼킬 거예요. 중국이요? 네, 현대기아차가 전쟁 전에 1등했다 그랬잖아요. 그 1등한 숫자를 지금 누가 다 차지하고 있냐면 중국의 4개 회사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수준이냐면 푸틴 대통령도 야 이거 위험하다 이러다가 중국에 다 먹히겠다. 그래서 러시아 내에 자동차 산업을 좀 더 집중해서 키워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불가능해요. 왜요? 왜냐하면 오늘의 플러스 러시아 자동차 산업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중국차 이후로 러시아차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러시아 차는 정말 생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자동차 산업 도대체 이게 어떻게 태동했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것부터 얘기 좀 해주세요. 아마 그 과거의 동구권이나 그다음에 가끔 이제 몽골 쪽에 놀러 가시는 분들 보시면 그 다니는 차가 있어요. 그게 이제 러시아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프루공. 그렇지. 예전에 이제 군용으로 만들었던 거 여전히 민수용으로 쓰고 있는데 일단 러시아 자동차 산업 규모를 좀 봐야 되잖아요. 러시아 자동차는 사실은 글로벌 시대에서 그렇게 부각되는 차는 아닙니다. 이 내수 위주로 꽁꽁 숨겨져 있었던 자동차 회사가 많고 주로 이제 러시아 시장 내에서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수출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과거에 이제 동구권 공산국가 일부 군용으로 좀 나가고 그 정도가 전부였는데 지난해에 러시아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몇 대였을까? 지금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131만 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승용차가 105만 대고 상용차 포함해서 이제 131만 대면 우리나라보다는 시장이 작죠. 우리나라가 이제 연간 한 180만 대 정도 판매가 되니까. 근데 인구는 우리보다 월등히 많잖아요. 그렇죠. 1억 4천이 넘으니까. 자동차 등록 대수는 대략 한 5천만 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인구 대비해서 등록 비율을 따져보면 보유 대수는 우리보다 적은 거죠. 그렇네요. 근데 흥미로운 건 2023년 기준인데 전쟁 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2021년. 그때에 154만 대를 팔았어요. 이때 1등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전체 판매에서 1등이요? 네. 설마 현대 기아차? 네. 맞아요? 둘이 합치면 2021년도에 36만 대를 팔았습니다. 이게 그냥 외국 자동차 회사, 러시아 국내 자동차 회사 포함해서 1등이에요. 둘을 합치면. 이 당시에 이제 그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브랜드가 라다인데 라다가 이제 러시아 내의 브랜드인데 라다가 35만 대를 팔았어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가 합쳐서 36만 대를 팔았으니까 1등이었죠. 압도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 끝나고 다시 들어가서 예전의 성과를 거둬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러시아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러시아는 자동차 회사가 언제 설립된 겁니까? 꽤 오래전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질 때 같은 러시아도 유럽권이었으니까 누가 만든 거야? 라고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이제 제정 러시아의 황제 그 알렉산드르 2세가 프랑스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졌다고? 그때 프랑스의 르노아르라는 기술자가 가스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저거 한 대 사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한 대를 러시아로 가지고 옵니다. 그 차가 기차에 실려가지고 러시아의 그 당시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잖아요. 그제 궁전으로 팔려갔는데 그 이후에 종적은 감출 수가 없으나 이제 기록상으로는 러시아 황제가 하나 샀다. 프랑스에서 한 대 샀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야 우리도 자동차를 만들까? 해서 이제 루소 발틱이라는 자동차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때는 러시아가 유럽하고 사이가 좋았으니까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둘이 합작사가 된 거예요. 리가라는 공장이 지역의 공장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중에 보면 그 러시아 자체의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독일 기업의 약간 자회사 개념. 기술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주력 제품은 비행기하고 자동차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고르 시코르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수석 엔지니어인데 러시아에서 이제 10월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이제 루소발트 공장이 여기저기 옮겨졌고 1917년 이후에는 장갑차 회사로 전환이 됐는데 이 사람은 계속 무언가 자동차를 만들기를 시도를 했는데 회사가 자꾸 변동성이 생기니까 못 만들고 이제
이제 파산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야, 무슨 제정 러시아 때 황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 아주 초기부터 관심도 뒀었고 독일과 함께 같이 한번 자동차를 만들어 볼 시도도 생각보다 굉장히 일렀네요. 일렀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만들어낸 거는 1893년이에요. 예.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그 러시아에서 마차를 만들던 회사가 있는데 이게 프레제라는 회사입니다. 마차를 출품해요. 근데 상을 받습니다. 예. 이때 같은 장소에서 상을 받은 러시아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브게니 야코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코프가 엔지니어로서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제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만국박람회 갔더니 러시아 사람이 한 명 있네. 이 사람이 기계 엔지니어야. 그러니까 둘이 이제 손을 잡습니다. 야, 뭔가 해보자. 근데 이 야코프가 눈여겨봤던 건 독일의 벤츠였어요. 그 벤츠가 그 당시에 그 4륜차를 하나 내놓는데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벤츠 특허 1호차는 3륜차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4륜차를 내놔요. 그게 차 이름이 벨로인데 이걸 보고 이걸 베이스로 러시아가 자동차를 만들자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게 되죠. 그런데 한 대를 샘플로 갖고 와요. 벤츠 나한테 한 대 팔아봐. 근데 이걸 베이스로 차를 좀 만들어 보게. 그랬더니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러시아의 지형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 포기하고 직접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차가 바로 야코블레프 프레제라는 차입니다. 이게 이제 2인승의 최고 시속이 21km고 가격은 1,500루블이었어요. 이게 독일과 프랑스 차의 절반 가격, 무게는 약 300kg. 러시아 박람회에 출품을 하게 되는데 전시회 끝나고 좀 판매되나 싶었는데 이제 야코블레프가 이제 사망을 하죠. 야코프가. 그래서 브랜드도 멈추게 됩니다. 나름대로 역사가 계속 보니까 이른 시기부터 여러 시도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 뒤에는 바로 어떻게 보면 다른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처럼 상업용 자동차가 붐을 이룬 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뭔가 러시아 자동차 하면 세계적인 브랜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계속 뭔가 성과가 안 났나 봐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때 러시아에 이제 차르 나오잖아요. 그 황제가 우리가 이제 유럽에 견주어서 자동차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해요. 그래서 1915년도에 러시아의 자동차 생산이 1,000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본격적으로 우리도 독일이나 프랑스에 못지않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자라고 해서 정부에서 돈을 투입해서 자동차 회사 6개의 공장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 기업들이 제가 자동차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군데 공장에다가 투자를 해줘요. 그래서 이때 드디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러시아 자동차 산업이 성장을 막 하려고 태동을 하는데 뭐가 일어나죠? 혁명이 벌어지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동차 회사가 민간이 아니라 다 국가로 귀속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잖아요. 결국 나중에 뒤늦게 산업 육성에 나서기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집권자가 스탈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민간용은 필요 없어. 군수용만 해. 그래서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가 주로 이제 군수용에 매진하면서 러시아 자동차 산업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우물안 그들 내부의 세계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체제 변수가 있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을 민간 주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처럼 상업용으로 그리고 수출 주도로 육성하지 못했던 것이 러시아산 브랜드를 우리가 해외에서 못 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자동차에 대한 어마어마한 애정이 있어 보이는 게 얼마 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리무진 선물해 줬는데 그것도 우리는 잘 못 봤던 뭐 러시아산 리무진인 아우루스 이 선물 내용에도 뭔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서요. 아우루스가 라틴어 아우름이라고 하는 게 금입니다. 금. 거기에다가 러시아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우름 러시아 줄여서 아우루스. 러시아의 금이다. 자동차로는 금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러시아의 고위층이 타는 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선물하면서 이게 등장하니까 그때 제가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대체 이 차 뭐냐.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러시아의 질 리무진이라고 있었어요. 그 질 리무진이 원조고 질이라는 리무진이 있기 전에 지스라는 차가 있어요. 지스. 이게 이제 1918년에 이제 그 혁명 내전이 한창일 때 그 러시아 자동차계에서 그
그 국영 자동차 기계 제작소라는 그 회사를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 연구소가 자동차를 직접 개발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1916년인데 이게 모스크바 자동차 학회예요, 학회. 원래는 이제 1917년에 미국의 장비 도입해서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자동차 만들자고 뛰어들었는데 이제 스탈린이 집권한 다음에 스탈린 공장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걸 이제 러시아어로 그대로 읽으면 네. 자버트 이면야 스탈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버트 할 때 G, 그다음 이면 할 때 I, 스탈린 할 때 S, 스탈린의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스의 고위층을 위한 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차가 나중에 스탈린이 정권이 끝나고 이어서 이제 후르초프가 받잖아요. 예. 스탈린의 잔재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마지막 들어가는 스탈린 글자를 없애버립니다. 예. 없애버리고 거기에 리아초프라고 하는 수석 엔지니어 이름을 붙여요. 예. 그래서 GIS가 뒤에 S 스탈린이 빠지고 리아초프 L이 들어가서 예. 질로 바뀐 거예요. 네. 예. 이 질 리무진이 이제 사실은 소비에트 연방의 어떤 그 고위층들이 타고 그 당시에 동구권으로도 좀 나가고 이제 그랬던 건데. 네. 근데 이제 소비에트가 연방이 해체되고 그 미국이나 유럽의 질 좋은 차들이 러시아에 들어오잖아요. 이걸 봤더니 이게 질 리무진은 단종이 되거든요. 네. 그 이제 푸틴 대통령이 볼 때, 아니 내가 왜 그 유럽차 이런 걸 타야 되나? 자존심이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2012년도에 러시아 정부가 프로젝트 코르테즈라는 걸 착수해요. 예. 그러니까 코르테즈 리무진 개발 계획이고 공모를 합니다. 예. 정부 대상으로 자 다시 러시아의 최고급 차를 부활시킬 테니 공모하세요. 그래서 전 국민이 막 공모를 해요. 그 공모한 회사 중에 하나가 러시아 중앙자동차 엔진과학연구소가 있고 예. 네, 이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상용화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만든 이 브랜드가 바로 이제 아우루스였던 거예요. 그 아우루스를 김정일 국무위원장한테 이제 선물로 주는 게 네. 이제 우리 모습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우루스가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다. 그들은 네. 그렇게 여겨요. 예. 네. 이 아우루스 뭐 당연히 우리 교수님도 타보진 못하셨겠지만 저는 뭐 구경만. 그러니까요. 성능은 어때요? 좋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도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예. 왜 기술적으로 많이 떨어지냐면 이거 만들 때 러시아 자체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디다가요? 저먼. 독일에게 또. 네. 포르쉐. 도와줘. 그래서 포르쉐가 개발할 때 참여해서 예. 그 러시아 자동차 엔진 과학 연구소에 참여해서 이 차 처음에 그 엔진부터 변속기 기술적인 부분이 있죠. 네. 이걸 같이 도와줘요. 그래서 포르쉐의 기술이 일부 들어갔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어쩐지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단시간 만에 어떻게 보면 따라잡기가 어려운 건데 성능이 나쁜 차를 푸틴 대통령이 타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디서 기술을 전수받았나 했더니 독일이 또 약간의 도움을 줬군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하고 미국이 러시아하고 자동차 관계가 꽤 깊어요. 왜냐하면 그 공산화되기 이전에는 네. 초창기에는 사실은 러시아는 독일과 미국의 생산 설비를 가져다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미국이나 독일의 기술이 많이 적용이 됐던 거죠. 독일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네. 미국은 어떻게 러시아 차와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혁명 이후에 예. 그래도 자동차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1929년에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니까 러시아가 이제 미국 포드에다가 SOS를 쳐요. 니네 생산 설비 좀 갖고 와서 대량으로 만들자. 네. 그러니까 포드는 대량 생산에 강한 회사니까 예. 러시아가 그 대량 생산의 노하우를 좀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드에다가 SOS를 치고 이때 이제 포드와 협력해서 러시아 최초의 이제 합작 기업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가스예요. 예. 가즈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1930년대 이제 모스크바 야로슬라프 등의 공장에서 수천 대의 트럭이나 승용차, 버스가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1969년에 이제 승용 브랜드 바지가 등장하고 나름대로 군용에 집중했지만 러시아 사람들도 자동차 사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민간에서 많이 추진을 해왔던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1980년대까지
나름대로 성장을 하다가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연간 한 220만 대 생산 규모까지 갔었어요. 예. 상당히 컸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한 번에 또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러시아 자동차 역사를 얘기할 때 1916년의 혁명, 그다음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 해체, 그다음에 이제 2005년도에 다시 해외 기업의 본격적인 진출, 그리고 최근에 벌어졌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요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훅훅 변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물론 러시아 내부에서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싶은 욕구야 강하긴 했겠습니다만 우리 현기차가 시장 점유율 최근 들어서는 1위에 해당될 만큼 높은 성과를 보였고 유럽 회사들도 러시아 현지 가보면 정말 많이들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나서는 왜냐하면 지금 네 가지 큰 터닝 포인트로 바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전쟁 끝나고 나선 러시아 자동차 시장 어떤 판도 변화를 예상하세요? 전쟁 끝나고 나면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중국이 삼킬 거예요. 중국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저기 하겠지만 현대기아차가 전쟁 전에 1등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 1등한 숫자를 지금 누가 다 차지하고 있냐면 중국의 4개 회사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 뼈 아프네. 심지어 어떤 수준이냐면 푸틴 대통령도 어떤 그 러시아 쪽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야 이거 위험하다. 이러다가 중국에 다 먹히겠다. 그래서 러시아 내의 자동차 산업을 좀 더 집중해서 키워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불가능해요. 왜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합작사나 현지에 들어간 외국 자동차 회사 공장이 많았잖아요. 이제 르노가 철수하고 공장 가지고 있는 회사가 다 철수했잖아요. 이 얘기는 부품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자동차 회사들도 서방이나 한국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것조차 안 들어가니까 이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라다의 그랜트 같은 이런 차들은 에어백도 없고 전자장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자동차의 상품성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상품성이 높은 차들로 이제 들어갔는데 작년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외국 자동차 회사는 중국의 체리입니다. 체리. 체리는 우리나라에서 뭘로 유명하냐면 과거에 마티즈를 베꼈던 회사에 있어요. 체리 QQ라고. 이건 정말 에피소드인데 그 체리 QQ를 담당했던 그 당시에 과거의 그 인물과 한국에서 마티즈 상품을 담당했던 그 주인공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있었냐면 그거 왜 베꼈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체리 담당해서 제일 귀여웠다. 마티즈가. 그때 뭐 상표권 같은 건 신경 안 썼다. 그 회사가 이제 들어가 있고 지금 작년에 보니까 11만 대를 팔았어요. 러시아에서.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장성 자동차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만리장성을 의미하는 장성인데 그 회사에 이제 그 SUV 브랜드 하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발이 11만 대 거의 비슷하게 팔았고요. 그럼 중국에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지리 자동차가 9만 대 정도로 팔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장안 자동차가 4만 7천 대를 팔았는데 이 회사 이 네 군데 회사의 대수를 더해 보면 현기차네요. 36만 대가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현대기아 물량을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요즘은 중국 전기차가 대세고 중국 내에서는 그러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러시아에 들고 들어간 자동차는 전기차가 아닐까요?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그 전 세계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자동차 기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제쳤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상당수가 러시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에 들어가는 게 다 전기차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실제로 들어가서 판매된 전기차는 3만 대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러시아에 등록된 전기차가 25,800대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75% 정도 증가를 한 건데 여기에는 닛산 리프라고 하는 전기차가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조금 들어갔고요. 중국의 찌커라고 하는 지리그룹 산하의 고급 브랜드 전기차가 조금 들어갔고 그다음 폭스바겐 ID라고 하는 전기차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자체 브랜드의 이볼루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볼루트가 이제 좀
팔았고 중국은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를 많이 러시아에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아직 전기차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연기관 쪽을 많이 하죠. 또 러시아는 산유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름차를 많이 팔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교수님 오신다고 하시길래 이 추운 지방에서는 네. 시동 거는 게 여간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 아침에 한번 이 얼면 이거 한번 녹힌다고 엔진 녹힌다고 뭐 물도 끼얹었다가 뭐 예열도 했다가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전기 시동 장치를 쓰면 네. 이제 배터리가 추위에 약하니까 이제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서 예. 시동을 걸기가 좀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그런 추위 때문에 오히려 더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추운 지역 그러니까 시베리아 이쪽은 예. 사실은 전기 자동차는 거의 사용하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추위에 약해가지고 뭐 주행거리도 얼마 안 나오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도시 서유럽에 가까운 쪽, 이제 그쪽 도시 쪽에서 이제 전기차를 좀 쓰기 시작하는데, 러시아 내에서도 전기 자동차에 대한 움직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미미하다는 거를 중국도 알아요.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는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수출을 좀 많이 하는 네.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제가 러시아 국민들 만나봤었을 때 네. 독일에 아주 뭐랄까요 국제적인 신뢰도 있는 자동차 브랜드들 있고 네. 뭐 미국이나 일본 자동차들도 있는데 그런 자동차들에 부여하고 있는 신뢰감이나 본인들 러시아 대표 브랜드 자동차들에 부여하는 신뢰감이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제가 특히 걱정하는 게 이 시베리아. 네. 여기서는 차가 한번 퍼진다고 하잖아요. 망가지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안전하고 신뢰감 있는 독일산 자동차나 유럽산 자동차 선호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대표적으로 약간 그 험로용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우아즈라는 곳이 있는데 예. 우아즈는 고전적으로 이제 SUV 지프형 모델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예. 1971년도에 처음 생산이 됐어요. 원래 군용이었거든요. 예.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20년 넘게 소련군이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차예요. 우리 가끔 그 러시아군 영화를 보면 그 총 쏘는 장면일 때 예. 군인들이 막 타고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런 차들이 사실은 험로에 강해요. 근데 정비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정비성? 여기서 왜 그러냐면 예. 러시아 땅이 넓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추운 지역에서 이동하다가 고장이 나면 예. 본인이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아, 네, 그러려면 카센터가 없으니까. 그러려면 손이 예. 저 엔진 부품 안으로 쑥쑥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비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차들의 앞에 후드를 열어보면 예. 안에가 넓어요. 공간들이. 그러니까 손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예. 공구가 잘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계속 고쳐서 쓰고 이런 거죠. 그런데 반면에 서양에서 이제 아주 타이트하게 설계해가지고 만든 차들은 만약 고장 났다 그러면 대응이 안 정비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자동차 본네트 열어봐도 네. 다 밀폐형이어서 손댈 수가 없어요. 제가 뭘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네. 알지도 못하지만.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도시를 조금 벗어나면 시베리아 그쪽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런 차원에서 다른 형태의 신뢰감이 있을 수밖에 없군요. 그래서 가끔 우리 그 MBC의 그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예. 어디 몽골 같은 데 가가지고 차 타는 거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과거에 다 러시아 차. 네. 몽골도 이제 춥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들을 현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런 또 특수성이 있네요. 네. 그럼 우리 현기차도 어떻게 보면 현지 진출할 때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조금 안에 빈틈도 많고 네. 오픈형으로 만들면 더 많이 팔았을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랬는데 사실은 타깃은 도시였어요. 도시. 네, 그래서 뭐 산타페, 뭐 투싼 이런 도시명 SUV 많이 팔았고 재밌는 게 그러면 대체 현대기아차는 언제 들어갔을까? 원래 우리나라 차는 1990년대부터 네. 러시아로 조금씩 수출이 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회사가 직접 하지 않아도 이제 무역 사업자들이 가서 이제 조금씩 팔고 그랬는데 꽤 인기가 좋았습니다. 예. 일본 차보다는 싸고 품질은 괜찮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1990년대에 이제 소비에트가 이제 붕괴를 하잖아요. 예. 이때 경제 위기가 찾아오니까
해외에서 수입차가 막 들어오게 되거든요. 러시아로. 예. 이때 주요 소비 품목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냥 아예 수입차가. 수입차 개념이 별로 없다가 예. 수입차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러시아 정부가 2005년도에 시장을 개방하자. 그래서 개방을 하고 러시아 내 생산을 독려하기 시작해요. 이때 들어간 회사가 르노예요. 르노가 러시아의 가장 큰 회사 아프토바즈 쪽하고 지분까지 경영권까지 가져갈 정도로 인수하고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차를 생산했고 이때 우리나라의 한국차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1990년대 완성차로 수출하던 현대차가 2010년도에 현지 공장을 이제 설립해서 들어가죠. 그리고 그 2020년에는 GM이 매각한 공장까지 인수해서 네. 어쨌든 생산 여력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한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회사가 러시아의 최대 브랜드 라다까지 제칠 정도로 예. 많이 성장을 했던 거죠. 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들어가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러시아 정부라든가 러시아 국민들이 우리가 미국산 자동차 타기도 좀 그렇고 중국산도 좀 여러 가지 바로 국경을 접하는 또 패권 국가를 다투는 국가가 또 이렇게 자동차 대국이 되는 건 또 견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그렇다고 서구 국가들이 만든 자동차도 좀 마음이 좀 그렇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한 게 있나요? 그 전략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때가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화를 막 할 때예요. 예.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미국에 공장 짓고 막 할 때 그때 이제 현지 공장을 짓자. 근데 러시아는 조금 독특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후가 일단 좀 춥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하고 좀 다르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앞으로 잠재적인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 대수가 상당히 적었던 거죠. 그런데 예. 러시아도 시장이 개방되고 수출하면서 돈도 많이 버니까 앞으로 이 나라는 엄청나게 자동차를 많이 살 거야라는 전략적 판단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GM이 버리고 간 공장까지 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러시아하고 대척 관계에 있으니까 버리고 갔는데 그 공장까지 사서 열심히 많이 만들어서 팔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이란 나라의 이미지도 꽤 좋았던 거죠. 차도 잘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었지만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네.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또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쌍용. 네. 이 쌍용도 러시아 회사에 한번 매각된 적이 있잖아요. 있죠. 네. 코란도가 러시아에서 생산된 적도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쌍용 자동차가 상하이 자동차에 인수가 돼가지고 한때 운영이 그렇죠. 됐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2009년도에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 자동차를 법정 관리로 신청을 하고 손 털고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쌍용 자동차가 이제 그 당시인데 지금은 KGM이지만 팔 수 있는 거 다 팔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때 단종된 뉴 코란도의 생산 라인하고 상표권까지 러시아의 타가즈라는 자동차 회사에 매각을 하게 돼요. 네. 러시아 자동차 제조사에 매각을 하고 뉴 코란도뿐만이 아니라 플랫폼도 막 공유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나름대로 이제 코란도를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사가 이제 파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표권이나 이런 것들의 소유권이 자연스럽게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렇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를 러시아 회사가 인수하기도 하고 브랜드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중에 한 곳이 러시아에서 판매량 1등까지도 하기도 했던 이런 여러 면면들을 보면 우리의 적극성도 있지만 역시 러시아라는 나라의 어떤 특수성 서방 국가들과의 일정한 거리두기 그리고 중국과의 상호 협력도 하지만 견제도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들어갈 요인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래서 여지를 남겨두고 온 거죠. 어떤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매각했는데 네.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내가 다시 살 거야. 옵션을 걸어놓고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옵션을 걸었다 하더라도 러시아도 권위주의적인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돼 안 팔아? 그러면 못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죠. 우선적으로 팔도록 옵션을 걸어놓고 나왔어요. 다만 이제 그때 매입 금액이 예. 똑같이 14,000원 받고 매입을 시켜줄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해놓고 나왔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현대기아차가 매각한 현대기아차 공장을 매입한 그 회사가
만드는 차종을 보니까 한국 차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공장에 현대기아차가 쓰다 남은 부품들 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가지고 한국 차로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은 브랜드로 팝니다. 그런데 그 부품 재고가 떨어지면 예. 이제 또 고민을 하겠죠. 그렇겠죠. 이제 자기네 차를 라인에 넣든지 하겠는데 예. 일단은 초반에는 한국 차 남은 재고를 그대로 팔았고. 예.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잘 팔리는 차종들을 보면 사륜구동이 잘 나가요. 도로 상황 때문에. 기후나 도로 상황 때문에.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예. 근데 최근에 러시아 쪽 나오는 언론의 보도를 보면 예. 그 러시아 라다라는 가장 큰 그러니까 국민차로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에서 포일 드라이브 기능을 못 넣고 있다. 왜냐하면 포일 드라이브 구동의 기능이 부품이 유럽이나 이쪽에서 오는데 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기능까지 빠져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는 사륜구동 넣어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차가 점령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푸틴 대통령도 고민이다라는 언론 보도를 봤어요. 저거 어떻게 좀 막아봐라. 네. 그런데 막을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지금은 그 사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면서도 뻔히 중국에다가 지금 시장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에 우리가 판매되는 자동차들을 보니까요. 아까 쌍용차처럼 제가 생각하는 SUV라든가 지프 형태로 차체가 높고 이렇게 오프로드에도 적합한 차종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시내 돌아다니는 승용차류가 많이 팔리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 러시아 시장 진출의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승용차가 많이 팔리나요? 항상 네. SUV는 일단은 군용으로 먼저 쓰고 그다음에 예. 민간용으로 올 때 가격이 조금 비싸니까 예. 고소득자 아니면 살 수가 없죠. 예. 이게 그 자동차 업계에 불문율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우리 대학 때 많이 배웠던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인데 예. 이걸 소득하고 연관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매슬로우 욕구 5단계는 제일 밑에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존경의 욕구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걸 소득하고 붙이는 거죠. 그럼 자동차하고 붙일 때는 가장 안전의 욕구는 보통 대학교 졸업하고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 20대, 30대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때 소득을 한 10,000불 보는 거예요. 그럼 10,000불 정도가 소득이 되면 무조건 자동차는 굴러만 가면 삽니다. 아, 그런 의미로. 네. 그러다가 이제 소득이 조금 올라가서 20,000불이 되면 그때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SUV가 늘어나요.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에서 SUV를 타는 사람의 소득층이 있으면 예. 이제 대중적으로 보급화되는 시대에는 아직 소득이 높지 않은 층이 많았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형 세단, 뭐 소형 외건, 뭐 소형 해치백 이런 차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거고 그렇군요. 그런 차들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시장을 공략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SUV 시대가 지나가잖아요. 예. 그럼 30,000불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전 세계 어디든지 중대형 프리미엄 세단이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40,000달러가 되면 프리미엄 SUV가 늘어납니다. 프리미엄 SUV. 네. 50,000달러가 되면 이미 나이가 60, 70이에요. 그렇죠. 차를 안 타나요? 차를 안 사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네. 어디든. 제가 이걸 여쭤봤던 이유가요. 네.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차의 스타일이 SUV보다는 다른 차종이 더 많잖아요. 네, 세단도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같은 데 진출하려면 인위적으로 SUV 그 차량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건가 뭐 그랬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그게 그 나라의 전체의 그 구매층의 소득 분포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차를 공급하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 고소득층이 많지 않다 보니 그리고 고소득 가면 이제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많이 사니 우리 이제 보급형으로 가자 해서 이제 단시간에 36만 대까지 이제 늘릴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전기차는 여러 가지 혹한 지역이나 이런 데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기차가 아닌 기존의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중심으로 진출하면 되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 거기서 장사 그렇게 해왔고 생산 차종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2,873억짜리 공장을 14만 원에 팔고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고민이 되는데요. 네. 현대차나 기아차가 러시아 시장 이거 참 놓치기
아까운 시장인 것 같은데 여기 진출하려면 점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하이브리드라든가 수소차 같은 그런 형태인데 그럼 러시아에 진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엔진 기반 자동차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 네. 뭐 이러면 전부 다 시설 투자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게 이제 선택과 집중 이론인데요. 예. 그건 꼭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이제 그 전기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예. 내연기관이 있고 예.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전기차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왜? 이건 그냥 내연기관에서 내연기관. 예. 근데 내연기관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분류상은 전기차로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냥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이에요. 네. 근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건 이건 완전하게 에너지가 달라지는 선택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고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 이 전기차가 적합한 지역이 있고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가 전 세계를 다 집어삼킨다? 불가능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는 여전히 내연기관, 어떤 나라에서는 여전히 전기차가 할 텐데 그렇다면 한쪽에서 배출가스 전기차 확대해서 줄이면 저쪽에서 뿜어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쪽에 뿜어내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화석연료가 아니라 새로운 연료를 쓰자라고 예. 하는 게 이퓨얼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 연료. 예. 이렇게 가지고 전반적으로 탄소 배출을 글로벌에서 낮춰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러시아가 기후 때문에 전기차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 연료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당장 뭐 내년, 내후년 이게 아니라 한 20, 30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네. 러시아는 가스도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 LPG 차량처럼 뭐 가스라든가 다른 에너지원은 관심이 없나요? 다른 에너지원에 관심을 가질 네. 이유가 없나? 이유가 없죠. 아, 기름이 워낙 많이 나니까. 워낙 많이 나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수소도 과거에 러시아에서 조금 얘기가 흘러나왔었는데 예. 이제 수소보다는 천연가스 지금 판매가 우선이잖아요. 예. 이제 그쪽에 주력하다 보니까 여전히 화석연료 지배력이 높죠. 네.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네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기존에 만들고 있던 차종들 여전히 선호할 수 있는 시장이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고 그리고 러시아 자동차 내부에서도 이미 성과도 냈었고 그러면 전쟁이 일단락되고 나면 우린 바로 다시 들어가야 될 텐데 들어가고 싶죠. 아, 근데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겁니까? 받아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무너진 시장에서 회복하는 건 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차가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는 다시 러시아에 들어가면 과거에 러시아의 라다라고 하는 그런 러시아 자동차 브랜드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중국 브랜드와 내연기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죠. 그런데 이제 가격이 네. 중국이 싸게 들어오니까 네. 내연기관조차도 이제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쟁 후에 국민들의 소득이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 그럼 떨어지면은 가격 민감도가 올라가니까 뭐 중국차 탈만한데 이렇게 될 거고 소득이 변동이 없거나 올라가 있다면 그래도 한국차가 낫지 이렇게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네, 현대차 내부는 다시 진출하는 것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할까요? 아니, 희망은 할 텐데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 가능할까를 따져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서 다시 공장을 인수해서 재건을 하는 게 다만 그 현대차의 그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글로벌 전략에서 예. 러시아는 중요한 시장이긴 해요. 예. 일단은 인구가 1억 이상 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예. 그리고 아직까지 등록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잠재적으로 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들어갈 거냐. 근데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변수가 또 나올 수 있으니 한 번 더 또 이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뭐 푸틴이 없다 그래도 나중에 누가 되면 또 뭐 서방하고 갈등 때문에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리스크를 경험을 해서 네. 상당히 신중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억 이상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이란, 그다음에 러시아 다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차들 완벽하게 시장 장악한 곳이 아니라서 우리가 틈새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긴 한데 공통점이 전부 중국도 똑같이 이 시장들을 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건 피할 게 아니라 무조건 진출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부딪히긴 해야 돼요. 부딪히긴 해야 되는데 이제 작전을 잘 세워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하게 가격 경쟁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이나 또 브랜드 경쟁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 브랜드 전략을 잘 써야 될 거예요. 이제 한국차가 중국차보다는 여전히 대형기관 측면에서는 월등히 앞서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싼 중국차 사시는 것보다 조금 비싼 한국차를 사시는 게 당신이 자동차를 총 보유하는 그 기간에 보면 훨씬 더 비용적으로 유리합니다. 우리가 보통 TCO라고 하는 토탈 코스트 오너십 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라는 거를 이제 브랜드로 이제 각인을 시켜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많은 나라가 갖고 싶은 산업인데 진짜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동차 산업 꼭 지켜내야 될 텐데 러시아가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시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 오늘 제가 러시아 자동차 얘기는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권용주 교수님 덕분에 오늘 제대로 또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뭐 작지만 도움이 됐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